네, 안녕하세요. 강시영입니다. 자, 이제 이 계정 통합과학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새로운 단원이 들어가게 될 텐데, 과학의 기초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여기 있던 내용은 기존에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이걸 어떻게 출제를 될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다뤄봐야 될지도 굉장히 혼란스러우게 됐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어떤 곳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무게를 두고 가르쳐 줘야 될지 학생들한테에 대해서 굉장히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적성에 맞게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마더텅에 나와 있는 교재를 가지고서는 PDF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추후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게 되면은 그때부터 좀 판서 수업으로 이제 다시 영상을 추가적으로 더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 되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이거를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미리 드리도록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시간과 공간이란 내용부터 이제 한번 진행해 보게 될 텐데, 사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자체가 뭐냐면은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규모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 규모란 것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사람의 몇만 배냐, 뭐 지구는 또 어떻고, 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은하란 건 또 어떻고, 그 다음에 적혈구란 것은 또 얼만큼이 되는 거고, 항체는 뭐 어떻고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배 작고 몇 배 크냐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외워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그 크기라는 게 굉장히 방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기로 했냐면은 바로 규모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에 대한 것을 갖다가 개념을 좀 정리해 보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규모, 스케일이라고 얘기해지는 거죠. 뭐 스케일이 크다, 뭐 규모가 크다, 뭐 이런 건 이제 친구들끼리도 이제 많이 얘기해 보게 되는 건데, 요 같은 건 이제 어떤 자연현상의 크기와 크기 범위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뭐 전자, 양성자, 중성자의 크기가 뭐 약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 직경, 뭐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관측 가능 우주의 크기, 이렇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시면은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원자의 전자의 전이 시간, 그리고 주기, 심장박동, 시간이라는 것을 갖다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해줘야 되는 거냐면은 규모라고 해줘야 되는 건데, 규모는 자, 공간 규모를 표로 정리한 각 현상의 시간적 범위를 비교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해 줬다라는 거겠죠. 자, 오른쪽 날개를 가보시면은 플랑크의 길이와 그리고 플랑크의 시간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물리학적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거예요. 둘 다 플랑크란 말이 들어가 버리면은 가장 작은, 그리고 여기서도 가장 작은 시간 단위, 그리고 이렇게 나타낸다. 길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나타낸다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내려가 보게 될 건데, 이 규모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라는 것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미시세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작은 것, 그리고 거시는 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여러 규모에서 물리적 규모의 그에 따른 현상, 법칙, 측정 방법 등이 크게 다른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두 개의 영역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미시세계를 가보면은 매우 작은 규모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구조를 다루는 세계, 거시세계는 매우 큰 규모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구조를 다루는 세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건데, 크기 범위로는 이제 미시세계 같은 경우는 나노미터 이하 10의 마이너스 9, 그 다음 미터 단위에서 수십억 광년까지, 미터 단위에서 수십억 광년까지가 우리가 거시세계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범위는 나노미터, 그 다음에 초에서 수십억 년까지도 우리가 시간의 범위를 갖다가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 도구로는 이제 주사 터널 현미경, 원자임 현미경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망원경과 레이저 간섭계, 그리고 GPS 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데, 미시세계에서 측정하게 되는 도구, 그리고 거시세계 측정하게 도구는 우리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암기해줘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게 될 거고요. 예시로는 이제 원자, 분자, 소립자 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거시세계에서의 예시로는 행성별, 은하, 은하단, 그리고 등까지 넣어주십시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줬던 내용까지도 여러분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서는 아예 시험 직전에는 외우고 들어간 게 좋다라는 것을 갖다가 저는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기 오른쪽 가보시면 원자임 현미경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정밀한 표면 분석 장비로 나노미터 수준의 해상도를, 자, 나노미터 밑줄 그어주시고, 물체 표면을 시각화하고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특히 표면의 구조, 물리적 성질, 그리고 화학적 성질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자,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 분석 같은 데 매우 이용하며 반도체나 나노기술, 재료과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자, 봐볼게요. 한번 그냥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각 세계는 독특한 측정도와 연구 방법을 필요로 하며 다양한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규모의 개념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짓고 각기 다른 크기와 시간 단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방법을 제공한다. 미시적 세계와 거시적 세계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서로 다른 규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기술적 과학적 도전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었어요. 자, 시간과 길이 측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있고 길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는 시간이 얼마큼 돼 있는 건지 그리고 길이가 얼마큼 되는 건지를 갖다가 한번 얘기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역사를부터 좀 살펴보게 되는 건데 역사를 봐보면 과거에는 현대와 같은 정밀한 시계나 표준 시간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을 이용을 했다는 거죠. 자연현상과 신체적 관찰 바탕을 이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시간 측정하고 가장 오래된 시간 측정, 가장 오래된 거, 태양 측정하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해시계, 양부일구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의 이동에 따라 가지고서는 아, 지금 어느 정도 됐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측정해 주게 되는 하나의 도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내용 보시면은 달의 주기를 이용한 시간 측정은 달력의 기초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월식과 일시를 갖다가 관찰을 해줘 가지고서는 특정 현상, 예를 들어 월식이나 일식에 관찰하여 중요한 사건이나 시기를 기록을 해가지고서는 시간을 측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천문학의 발전과 함께 별의 움직임을 이용한 시간 측정이 발전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도 우리가 보이게 되는 별자리들이 다 다르다고 얘기해 주잖아. 바로 그런 거를 갖다가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톱니바퀴와 추를 이용한 기계식 시계가 등장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진자시계. 크리스티안 하이언스가 발명한 진자시계는 일정한 주기로 움직이는 진자를 이용해 정확한 시간을 측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계식 시계의 기초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 건데 이런 시계 지금은 이런 시계가 없죠. 그치? 뭐 있더라도 뭐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 않고 요즘은 시계 뭐로 봅니까? 핸드폰으로 보죠. 핸드폰으로 보거나 아니면 집에 디지털 시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이 보게 될 텐데 뭐 아무튼 간에 이런 기계식 시계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건 그냥 하나 알아두면 그냥 뭐 교양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쿼츠 시계가 있어요. 쿼츠 시계. 20세기 초에는 전자기술의 발전과 함께 쿼츠 시계가 개발이 되었고 진동하는 쿼츠 크리스탈을 이용해 매우 정밀한 시간 측정이 가능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든지 이제 정밀함을 위해서 쿼츠 시계가 발달이 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현대 시간 측정 방법은 이 현대 시간 측정을 잘 봐줘야 되겠죠? 자, 정밀하고 복잡한 기술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과학기술 발전 덕분에 시간을 측정 방법은 물리적 현상과 그리고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훨씬 정확하게 발전이 되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원자시계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슘 원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 봐보시면 세슘 원자의 시계 정확도 1초가 약 1억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정확도를 시간을 측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초 자체의 기준을 설정을 해 놓으면은 1억 년 동안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가장 정확한 시간 측정 방법으로 현재 국제표준 시간 체계 UTC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진동을 이용하는데 세슘 원자의 진동 주기는 매우 일정하다. 1억 년에 한 번씩 변한다 그랬어요. 이를 통해 초의 정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고 과거에는 물리적 장치의 개선과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현대는 원자의 특성을 활용하고 전자기 기술을 통합해 시간 측정의 정밀도를 극대화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과거에 대한 길이 측정. 자, 이제 시간이 끝났고 이제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과거의 길이 측정 방법은 대부분 인체의 일부나 자연물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는 표준화된 도구나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체의 일정 부분을 기준으로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길이 측정 단위로 사용하는 방법이 많은데 대표적 손, 발, 팔의 길이 뭐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뭐 대략적으로 본인의 손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알게 된다면은
요런 식으로 있잖아요. 뭐 선생님 지금 앞에 켜놓은 게 지금 전자칠판이라는 것을 갖다 켜놓게 된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사이가 되는지를 갖다가 손에 한 뼘 요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도 우리가 길이를 한번 측정해 볼 수 있었다 그런 건데 이런 거를 갖다 우리가 정확도 있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유출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신체 특정 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길이를 측정하는 이제 방법이 많았다라는 게 바로 요거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길이의 기준으로 삼기도 했고요. 끈과 막대기,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측량, 막대, 줄자 등의 도구도 존재하였다. 자, 고대 문명에는 천문학적 기준을 이용해 넓은 지역을 측정하기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자, 요 내용은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중학교 3학년쯤에 과학에서 나오게 되는 지구 크기 측정 실험이라는 것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둘레 측정. 자, 그림자를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닮은 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길이를 구하게 되는 건데, 자,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의 둘레를 측정하기 위해 태양의 각도와 두 도시 사이의 거리를 사용을 해왔고, 그 다음에 그는 지구둘레 약 4만 킬로미터로 추정을 했는데, 실제 지구둘레 거의 근접한 수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접했다는 것은 뭐예요? 정확도는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과학도구가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 측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업적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측정을 해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에 가보시면 특정 신체 부위를 길이 측정 단위로 사용한 예로는 이제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발, 팔꿈, 엄지폭, 손, 걸음,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 아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토대로 우리가 길이를 측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현대의 길이 측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좀 더 올려볼까요? 자, 현대의 길이 측정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될 텐데, 여기 보시면은 현대의 길이 측정 방법은 과거에 비해 훨씬 정밀하고 효율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 덕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다양한 장비와 기술이 사용되어 매우 작은 단위부터 매우 큰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GPS라는 것도 있고요. 레이저 거리 측정기,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선생님도 이제 최근에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가구를 들였었어야 되는 건데 이 가구가 들어가야 될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지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뭐 어림잡아서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부분도 있겠지만은 정말 정밀함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제가 뭐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그 롯땡 배송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쿠땡이라고, 그쵸? 예, 그거를 토대로 이제 선생님이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산 게 있었는데 뭐 줄자도 있었고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레이저라 그래가지고요. 그 딱 올려두기만 하더라면 수평을 맞춰주면서도 이제 길이를 제대로 재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오게 될 텐데, 그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뭐냐면은 여기다 딱 두기만 하면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길이를 정확히 측정해 준다는 거야. 뭐 딱 두면은 레이저 발사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길이를 재주는 그런 도구로 보였는데 되게 정확했어요. 그래가지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길이를 재기도 하고요. 자, 광학현미경으로 나와 있는데 가시광선 되게 중요합니다. 자, 가시광선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의 영역을 갖다가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건데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이용을 해서 미시적인 물체를 확대하여 관찰하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자현미경, 여러분 혹시 전자 볼 수 있습니까? 전자 볼 수가 없죠. 그럼 거시세계에 가까울까요? 미시세계에 가까울까요? 미시세계에 가까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전자명은 전자, 미시세계에서만 기준이 되고 있는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체 표면이나 내부 구조를 매우 높은 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는 장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 전자미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고 투과전자 현미경도 있고 주사전자 현미경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물리학 1이라는 것을 갖다가 배우게 되면은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현미경 뭐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한번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레이저 거리 측정법을 이용한 달까지의 거리 측정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레이저 반사 기술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넘어갈 거고요. 자, 한 걸음 더 시간과 공간 측정을 통한 인류 문명에 대한 발전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역사들을 좀 한번 다뤄보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은 그냥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마더텅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선생님랑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시간과 공간을 측정하려는 노력은 인류 문명 발전과 함께 진화하였다. 초기에 간단한 도구에서 시작하여 현대의 정밀한 장비까지 이르기까지
과학자들의 연구와 발견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를 크게 향상시켰다 이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노력은 우리가 우주와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으며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였는데, 자, 시간과 공간의 측정을 통해 인간 경험이 어떻게 확장이 되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사례들을 갖다가 다뤄보자 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천문학의 발전, 초기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지만 현대 천문학의 발전으로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지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팽창, 암흑물질, 이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되는 우주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는 청력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건데,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암흑 에너지 등은 우리가 이제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예를 들어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 매우 먼 은하까지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우주의 나이와 구조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다고 나와 있죠. 이건 이제 뒤에서 이제 선생님과 이제 우주에 대한 개념 정리를 했었을 때 허블 법칙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주의 나이 측정.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주의 시작, 즉 빅뱅에서 현재까지의 시간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우주와 우리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의 발전입니다. 원자와 분자의 세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양자역학이 발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원자와 분자 행동을 설명을 하며 이는 우리가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를 하고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해 나노기술, 반도체, 약물 개방 등 많은 기술적 혁신이 가능해졌다고 나와 있고요. 정밀 측정 기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레이저, 그리고 원자시계, 전자미경 등 정밀 측정 도구는 원자의 크기와 구조를 측정하고 미세한 시간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에 대한 상대성,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나와 있죠. 말이 되게 어렵겠지만은 이것도 이제 크게 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은 맞는데, 아인슈타인은 과학자가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되게 절대적이라는 거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1초가 흘렀던 게 미국에 가서도 1초가 흐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일본에 가서라도 뭐 대만에 가서라도 항상 똑같이 1초가 흐르겠거니 라고 했었는데, 이 시간이 아인슈타인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속도에 대한 상대성이 발생이 되듯이 시간도 상대적이다, 뭐 공간도 상대적이다, 뭐 질량도 상대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 되는 건데, 그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1초가 흘렀던 게 누군가한테는 1초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0초가 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뭐 0.5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내용이 되는 건데, 빠른 속도나, 이건 특수 상대성 이론의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강한 중력장, 이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흐르는지를 갖다가 설명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GPS와 같은 현대 기술의 필수적이며 우주와 입자 행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우주 탐사와 로봇 탐사, 인간의 탐사는 우주를 직접 경험하는 것을 넘어 로봇과 탐사선을 통해 우주의 깊은 곳까지 탐사할 수 있게 되었고요. 보이저호와 같은 탐사선은 태양계를 넘어 깊은 우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우주의 구조와 성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성 탐사, 화성 탐사 로버와 같은 장비는 다른 행성의 표면을 탐사하고 우리가 다른 행성에서 어떤 환경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데 기여를 했다고 나와 있고요. 기하학적 시공간의 이해, 현대 물리학에서는 시공간을 4차원 구조로 이해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력과 물질이 어떻게 상호작용인지를 설명한다고 나와 있고요. 이는 우주의 큰 구조를 이해를 하고 블랙홀, 중력파 등과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읽어보면은 굉장히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여러분 연구하고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각 측량법이 나와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지점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 관찰하고 그 각도를 이용해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 뭐 경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119에 전화를 했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위치를 파악을 할 때 있잖아. 그때 이제 많이 쓰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를 여기 썼을 때 맨 처음에는 이제 축을 이렇게 하나 깔아두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위치 어딘가에. 근데 더 하나 깔아두면 어때요? 여러분의 위치가 어때요? 더 정확하죠. 근데 여기다가 세로축을 하나 더 깔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위치가 오차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조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위치 조회가. 뭐 이런 식으로 삼각 측량법을 갖다가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촛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밝기가 일정한 천체를 이용을 해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해당 천체의 실제 밝기를 알고 있다면 지구에서 관측한 밝기를 비교하여 그 천체까지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겉보기 등급과 실제 등급 있죠? 겉보기 등급, 실제 등급, 절대 등급과 이제 겉보기 등급이라고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도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본량과 단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량. 과학탐구에서 기본량은 다양한 물리적 현상을 갖다가 기술을 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물리량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량은 국제단위 체계에서 정해진 7가지 기본 단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자, 이를 통해 자연현상을 일관되게 측정을 하고 기술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으로는 기본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도 나와 있는데, 기본량이란 다른 물리량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는 없다. 기본량에서는 길이, 질량, 시간, 그 다음에 전류, 그 다음에 온도, 물질량, 광도가 포함된다고 나와 있는 건데, 단순하게 보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 요거는 기본적으로 포함하게 될 기본량, 즉 7가지가 되어 있는데 3, 4, 5, 6, 7 일단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단위는 기본량 측정하는 이제 기준이 되는 표준 단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정한 국제 단위 체계 SI 단위계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단위계에서 이용하게 되는 이 7가지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길이 나와 있죠? 미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질량 있죠? 질량 요소는 킬로그램 기준이 되는 거고, 시간에서는 초, 전류는 암페어, 그 다음에 온도, 켈빈, 물질의 양, 몰, 그 다음에 광도, 빛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칸델라라는 것을 갖다가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 몇 가지죠? 총 7가지. 이 7가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줘야 될 필수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더텅 교재에도 요 문제들을 갖다가 정말 여러분 외울 수 있게끔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꼭 외워주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좋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자,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이제 미터 협약의 체결에 따라 국제 단위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유도량과 단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유도량에 대해서 나와 있죠? 기본량을 조합을 하여서 도출되는 물리량을 유도량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속도는 길이와 시간의 조합으로 도출된다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유도량 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체가 차지하는 3차원 공간의 크기입니다. 자, 단위로는 이제 세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력에 대해서 나와 있죠.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갖다가 의미를 하고 있다. 미터 초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밀도, 단위 부피당 질량, 킬로그램 세제곱미터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뭐 부피가 뭐냐, 속력이 뭐냐, 밀도가 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봐봐. 기본 단위를 갖다가 조합을 해가지고서는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어떤 연산 관계식이 나오게 된다면은 우린 이거를 갖다가 유도량이라고 얘기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은 우리가 단위라고 보겠지만은 단위량에다가 우리가 부피라는 것을 가지고 넣어줘가지고서는 부피 단위와 질량에 대한 단위를 갖다가 조합을 해줘가지고 만들어낸 요 녀석 바로 밀도 단위가 되는 건데, 요런 게 바로 유도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유도량과의 단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가속도, 힘, 일, 뭐 압력, 농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힘에 대한 단위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있는 게 바로 뉴턴이라는 거죠. 근데 이 힘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F는 ma라는 거거든요. F는 ma가 되는 건데, 자, m 질량에 대한 단위는 여러분들 킬로그램, 그 다음에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것이 이제 바로 힘의 단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로 퉁치자? 뉴턴으로 퉁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1이라는 것은 이제 주요량도 나와 있는데, 1에 대한 단위는 또 우리가 뭐도 있다고 보시냐면은 뉴턴 닷 미터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1이라는 것은 과학에서 말하는 1이라는 것은 힘과 이동거리 곱으로 FS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뭐 압력과 이제 뭐 농도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외워두면 외워두는 건데, 사실은 이제 유도량의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위량으로 이제 우리가 연산해 주게 되면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그 단위에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유도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의 의미와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데는 중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기준이 없는데 기준을 갖다가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일관성이다. 그리고 이거를 봤었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정확성,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측정했던 어떤 길이가 1m였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단위란 것을 무시하고 이걸 갖다가 저기 뭐 해외 보냈어요. 뭐 일본에 보냈습니다. 일본에서 1이라는 숫자를 보고
이게 뭐야?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1인가? 막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낼 때 뒤에다가 그냥 이거만 하나 써서 보내게 된다면은 일본에 가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보고 아,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길이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통 할 때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OX 빈칸 채우기도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OX 퀴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OX 빈칸 채우기. 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시 세계는 매우 작은 규모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구조를 다룬 세계다. 자, 미시와 거시를 갖다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미시는 매우 작은 규모라고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거시 세계는 나노미터 이하의 크기 범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갖다가 다룬다고 나와 있는데 나노미터의 이하는 거시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바로 미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X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명은 전자를 이용해 미세한 물질을 관찰하는 도구다. 이건 제가 아까 물력 1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주로 fem토초 레이저와 같은 도구를 측정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맞죠? fem토초. 요거는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잘 봐주시고요. 자, 거시세계에서는 망원경과 GPS 등을 이용하여 현상을 측정할 수 있다. 요거는 예시안에 아까 나왔던 거니까 요것도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미시세계의 범위는 크게 10의 -9초에서 몇 초에 이르는 시간 범위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자, 미시세계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의 -9초 이하가 돼야 되겠죠. 이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가 되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미시세계의 예시로는 원자, 분자, 소립자 등이 있다고 나와 있었는데 이거는 맞죠. 자, 그 다음에 거시세계 행성별, 은하단과 같은 큰 규모의 구조를 다룬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는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 연구할 수가 없죠. 어떻게 미시세계를 갖다가 거시세계 도구로 측정을 합니까? GPS를 이용해서 원자가 어디 있는지 갖다가 판단을 합니까?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X가 되겠습니다. 자, 거시세계에서는 초에서 수십억 년에 이르는 시간 범위를 다룬다고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맞죠? 자, 그 다음 1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1번 가보시면 자,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연구로는 서로 다른 규모에서 발생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자, 그 다음에 과거에는 신체 일부를 기준으로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나와 있었는데 그쵸? 이거는 예전에는 뭐 길이를 갖다 측정할 수 도구가 크게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신체나 자연현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용했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문명에서는 길이 측정을 위해 표준화된 도구가 이미 널리 사용되었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오히려 표준화된 도구와 개념이 부족했었어요. 어디 있죠?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될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라토스테네스는 태양의 각도와 두 도시 사이의 거리 이용해 지구 둘레를 측정했다고 나와 있었는데 이거는 맞죠. 자, 그 다음에 에라토스테네스가 추정된 지구의 둘레는 약 4만이었지 2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X가 되겠고요. 자, GPS는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에서 수신하는 신호를 바탕으로 위치를 측정하는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7번 가보시면은 자,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물체에 발사한 레이저가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한 거리를 측정했다. 그러니까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광학현미경은 전자를 이용해 물체 내부 구조를 갖다가 관찰하는 장비라고 나와 있었는데 광학현미경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볼 수 있는 현미경이기 때문에 전자를 이용한다기보다는 요거는 가시광선이 조금 더 적합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은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전자미경 매우 높은 해상도 맞죠? 물체 표면과 내부 구조 관찰할 수 있는 장비 맞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투과 전자미경 그거를 이제 내부 구조로 갖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표면을 볼 수 있는 것은 주사 전자미경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이용해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측량법은 천문학에서 지구의 공전 위치 변화를 이용해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 촛불 방법은 일정한 밝기를 가진 천체를 이용해 그 천체까지 거리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그걸 갖다가 이용해서 측정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맞고요.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가장 오래된 시간 측정 방법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시와 양보에게는 달의 주기가 아니라 해잖아요. 태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고요. 달의 움직임을 이용한 시간 측정은 달력의 기초가 되어온 거 맞고요. 자, 월식과 일식을 관찰해 중요한 사건이나 시기를 기록한 것은 천문학의 발전과는 관련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쵸? X. 자, 그 다음에 자, 13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기계식 시계가 등장을 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기계시계가 등장했었죠. 이거는 외워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그래서 암기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진자시계는 크리스티안 허이언스가 발명한 것으로 일정한 주기를 움직이는 진자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현대의 시간 측정 방법은 과거와 비교해 매우 단순하고 정밀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었는데 매우 정밀하고 복잡했었었죠. 그쵸? 그래서 현대 시간 측정 방법 자체가 굉장히 정밀하고 복잡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가 되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시계는 세슘 원자 맞죠? 진동수 이용해 시간 측정한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1억 년에 한 번 바뀔까 말까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세슘 원자의 진동 주기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동수 굉장히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현대 시간 측정은 원자의 특성과 전자의 기술을 활용하여 정밀도를 극대화했고요.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가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OX 퀴즈는 마무리가 됐고요. 자, 밑에 이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3번부터죠? 자, 33번 가보시면은, 자, 국제단체에서 SI 길이를 측정한 단위는 킬로그램, 이건 질량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미터로 봐줘야 되는 겁니다. 미터. 그렇기 때문에 X가 맞고요. 자, 온도를 측정하는 국제단위 체계 SI, 그 단위는 켈빈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그래서 34번은 맞고요. 속도는 길이와 시간의 조합으로 도출된 유도량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정확히 말하면은 속도라는 것은 선생님 또 물리 강사거든요. 그래서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근데 뭐 이동거리가 그 길이가 되는 거니까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아니, 이동거리가 아니죠. 제가 잘못 말했죠. 이동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분의 변입니다. 물리 강사로 소개해놓고서는 이런 실수를 하네요. 시간분의 변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량을 나타내는 국제단위 체계 SI 단위는 칸델라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물질량은 몰이죠. 몰. 오히려 칸델라는 광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36번은 이제 우리가 X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초 제곱으로 나타낸다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볼까?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F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F는 MA의 킬로그램 닷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7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압력에 대한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압력은 단위 부피당 질량이죠. 그쵸? 그래가지고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 돼야 되는 건데 줄이 나왔죠. 이거는 1에 대한 단위고 에너지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9번 가볼게요. 밀도의 단위로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자, 나노 나와 있습니다. 자, 나노 같은 경우에는 어딨죠? 여기죠? 40번 이건 아니죠? 10에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9승이 돼야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X가 되는 거고 단위는 과학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맞죠? 자, 국제 단위 체계에서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43번. 자, 세제곱미터는 속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부피죠. 속도를 측정하게 되는 것은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겁니다.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본량에는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물질량, 광도가 포함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7가지는 제가 반드시 외워주라고 그랬습니다. 필수 암기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국제단위에서 시간에 다니는 분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겠죠? 초가 돼야 되는 겁니다. X. 자, 단위의 접두어, 메가는 10의 9를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X죠. 10에 뭘 의미하는 거예요? 6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시계와 양부일구는 뭐가 되는 거죠? 뭐의 위치에 따라서 해잖아. 그치? 태양이 되겠죠. 태양. 자, 그 다음에 달의 주기를 이용한 시간 측정은 자, 땡땡땡의 기초가 되었다로 나와 있는데 바로 달력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 달려봤던 거죠. 그 다음에 49번 진자시계는 땡땡땡이 발명했으며 일정한 주기로 움직이는 진자를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였다고 나와 있었는데 하이원스죠. 크리스티안 하이원스.
크리스티안 하위 헌스죠. 하위 헌스. 인물 일정한 주기로 움직인 진자를 이용해 시간을 측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13세기 이후에 유럽에서는 톱니바퀴와 추를 이용한 기계식 시계가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자, 현대 시간 측정은 원자의 특성과 그 다음에 전자기 기술을 활용하여 정밀도를 극대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시계는 땡땡 원자의 진동수를 이용해 시간 측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를 세슘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뭐뭐와 같은 현상은 달의 움직임을 통해 관찰하여 중요한 사건의 시기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나와 있었는데 월식과 일식이죠. 달의 움직임이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54번. 과거의 시간 측정 방법 중에 하나로 별의 움직임을 이용한 방법은 땡땡땡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천문학이 되겠죠. 자,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시간 측정하는 방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뭐가 되겠죠? 이거는 시간 측정이 되겠죠. 시간 측정. 시간 측정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번 가볼게요. 현대 시간 측정 방법은 나와 있는데 땡땡과 땡땡의 발전을 바탕으로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나와 있는데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단위 체계에서 질량의 단위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킬로그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의 단위는 길이와 시간이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이 길이는 변이가 되는 거고요. 자, 59번에 온도의 국제단위 체계 SI 단위는 켈빈이다. K로 써주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땡땡은 물체가 차지하는 3차원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 부피죠, 부피. 이것만 보고 날 수가 있습니다. 기본량 중에서는 전류를 측정하는 단위는 이제 암페어가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국제 단위 체계에서 물질량을 나타내는 것은 몰이죠, 몰. 자, 그 다음에 압력의 단위로는 킬로그램 미터 닷 세크 제곱 또는 이제 뭐로 나타내는 겁니까? 파스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OX 퀴즈와 이제 우리가 이제 넣어주게 된 이제 단답형까지 이제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